여러분, 한국과 일본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서로 사이는 좋은가요? 아무튼 이 두 나라는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민족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여러분 아시나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이 두 나라의 차이점이 지금만큼 많이 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었죠. 7살이 돼도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가 개울가에서 막 빨다벗고 재미있게 물놀이를 할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조선시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함재봉 원장의 한국 사람 만들기를 보면 조선은 고려와 완전히 달랐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고 몇백 년이 지난 것도 아니죠. 근데 갑자기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민족성이 바뀌는 게 가능할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급진적인 변화가 가능했던 것인 줄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은 제니퍼와 함께 조선과 달랐던 고려의 이모저모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장가간다, 시집간다 하는 말로 써왔죠. 요즘 너무 더우니까 제가 시원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장가간다 하는 말은 고려시대 용어이고 시집간다 하는 말은 조선시대의 용어입니다. 장가간다 하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장가를 든다가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말 그대로 남자가 결혼을 해서 장인 장모가 사는 집, 즉 장가로 들어가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에는 남자는 결혼하며 처가집에서 살았다는 말인 거예요. 일종의 대리사위제도인데요. 이것은 목의 중심의 몽골을 비롯한 북방민족의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슬리죠. 그래서 조선에서는 이 풍습을 확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집간다는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된 것은 바로 태종 때 양명대군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남자가 여자 부모 집안으로 들어간다는 장가간다의 시대에서 시집간다, 즉 여자가 시집, 즉 신랑 집에서 사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장한식 작가의 오랑캐 홍타이지 천하를 얻다는 책을 보시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병자호란 피할 수 있었던 어리석은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병자호란을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각각의 소제목이 있는데요. 병자호란의 배경, 외교의 실패. 병자호란의 과정, 군대와 붓대와의 싸움, 조용한 전쟁, 시시한 승부. 병자호란의 결과, 무릎 꿇은 조선, 천자가 된 오랑캐. 병자호란의 결과, 화이론이 부른 비극입니다. 이런 소제목만 보시더라도 여러분 작가가 병자호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아실 수 있겠죠. 장한식 작가가 아니더라도 병자호란을 조금만 살펴보면 정말로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상대를 오랑캐라고 무시하고 중국만을 섬기려고 하다가 전쟁을 자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홍타이지가 국호를 후금에서 대청으로 바꾸죠. 그리고 황제에 즉위하는 행사를 열어서 이제 주변국들에서 축하사절단들을 막 파견한 거예요. 그때 조선에서도 2명을 보내게 돼요. 황제 즉위식이죠. 그러니까 홍타이지가 외국 사신들한테 이제 내가 황제니까 황제에게 하는 상계 구고들이 나한테 해,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조선 사신 이 2명이 나는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명나라 황제만 황제를 인정하지 청나라의 홍타이지 너는 그저 오랑캐의 우두머리지 황제가 아니잖아 라는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동까지 부리면서 나는 절대 안 할 거다, 이렇게 식장이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 싸한 거죠, 분위기가. 그런데 여러분, 이럴 거면 왜 청나라 홍타이지의 즉위식인 줄 뻔히 알면서 여기 온 거죠? 어쨌든 이렇게 조선 사신이 기껏 와놓고서 할애를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청나라 관리하고 무장들이 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조선의 이 2명의 사신은 청나라에게 구타를 당하는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목을 쳐버립시다, 죽입시다 막 이렇게까지 하는데 홍타이지가 이건 말려요. 일단 홍타이지는 사신들에게 담비 가죽, 마필, 은량 등의 선물을 막 챙겨주면서 국서를 끼워줘요. 그러면서 귀국길에 호위, 기병까지 붙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전쟁을 할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를 미루어 보면 적어도 홍타이지는 이때까지는 조선을 침략할 뜻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열은 받죠.
그런데 그래도 지리적으로 청나라의 배후에 해당하는 이 조선을 다독여서 일단 우리 지금은 중국 정복에만 집중하자, 그런 뜻인 거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청나라에 저항했던 이들이 조선에 돌아오는 길에 어땠을까요? 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이렇게 가도 되나? 이거에는 도대체 뭐라고 써 있을까? 그래가지고 국서를 뜯어서 읽었어요. 읽어봤더니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이대로 들고 갔다가 우리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오던 길에 버려요. 국서를 버려요. 그리고 말을 좀 순화해서 그걸 다시 써서 그것을 조정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정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이야, 니네 멋지다, 꼿꼿했네, 이랬을까요? 아니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등 언론을 담당하는 3사와 또 유생들이 사신들이 황제를 참칭하는 청나라 홍타이지의 국서를 받아온 것 자체가 모욕적이다 라면서 처벌해라, 죽여라 막 이러는 거예요. 어렵게 왔는데 척화론자들한테는 완전히 역적이 된 거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죽지는 않고 관직을 뺏기고 귀양으로 살아는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정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조정에서 화가 난 포인트가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땅 국서를 받았으면 난리를 치고 찢어버리고 와야지, 이걸 순순히 그냥 받아서 들고 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거기서 죽지 왜 이걸 들고 왔냐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일을 칩니다. 그 당시에 대사성 이식이 청나라한테 서신을 보내요. 사신으로 갔던 나덕형과 이확이 순순히 니네 홍타이지한테 국서를 받아오긴 했지. 그런데 받아오고 나서 너무 열이 받아서 그거를 오던 길에 뜯어서 읽고 버렸어. 그거 통원부 숙소에 잔물 속에 있을 테니까 다시 홍타이지한테 전해라.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전후 내용을 살펴볼게요. 홍타이지는 조선의 사신들에게 모욕을 당했죠. 그런데 여건상 전쟁을 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곱게 선물까지 줘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입장 바꿔서 조선은 그 당시에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었나요?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니고 청나라고요? 아니죠? 당황스럽지 않으신가요? 아무런 힘이 없으면서 제발로 나서서 제발 우리랑 전쟁 좀 해줘 라는 식으로 전쟁을 자초한 나라가 조선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상대방 황제의 국서를 찢어서 버리고 시간이 지나서 편지에다가 우리 기분 나빠서 오던 길에 거기다 버렸으니까 니네가 가서 도로 가져가, 이게 전쟁하자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청나라 입장에서 이걸 그냥 넘어가게 되면 자칭 황제가 된 홍타이지 입장이 뭐가 되나요?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어땠나요? 조선의 사신이 했으면 되었을 그 탐괴 구고두례, 즉 3번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9차례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조선 왕이 직접 하게 됐죠. 국격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국격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국토가 유린되고 조선인 60만 명이 청나라의 노예로 전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려태자 왕전, 후에 원종이 되죠. 이 왕전이 몽골 제국의 관문인 만주 요양에 도착한 것은 1259년 6월 9일이었습니다. 몽케칸,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손자죠. 몽골 제국의 4대 칸인 몽케칸을 만나서 강화를 요청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는 고려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고 대몽항쟁을 펼친 지 약 한 30년 정도가 가까운 때였어요. 당초에 고려는 우리 조금만 버텨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고려 편이 아니었던 거죠. 몽골이 그 뒤에 막 동유럽에다가 막 중동까지 평정을 해버리고 송나라까지 멸망을 시키면서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전체를 평정했죠. 그것을 기억할 때 고려의 항복 결정은 늦으면 늦었지 결코 빠른 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항복을 앞두고 고려하고 몽골의 줄다리기가 있었는데 이 몽골은 전통적으로 상대방 국왕의 친조를 요구했어요. 친조가 뭐냐면 한 나라의 국왕이 직접 몽골에 가서 황제를 아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왕이 친조를 통해서 내가 네 아래다 이렇게 항복을 하면 그 나라를 보존하고 무력으로 정복한 나라보다는 좀 더 나은 대우를 해주었던 거예요. 고려는 이 친조가 자존심상 허락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몽골과 고려 사이에 30년 동안의 지루한 항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고려가 예상보다 잘 버티는 거예요. 이러니까 몽골도 고려 얘네 생각보다 잘 버티네,
이러면서 외교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고려의 국왕이 아니라 태자의 친조만으로도 항복을 받아주겠다는 합의였고, 그 결과 고려의 태자였던 왕전이 몽골의 칸인 몽케칸을 만나기 위해서 몽골로 막 향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던 길에 일이 생겨요. 몽케칸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 태자 일행이 이제 중국에 도착했더니 이 몽케칸이 남송하고 전쟁을 하다가 이질로 죽었다는 거예요. 만나러 가고 있는데, 그러자마자 이 몽케칸이 죽자마자 다음 칸 내가 한다 그러면서 몽골 황실에서 쿠빌라이하고 아리크 부케가 싸움이 난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왕전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둘 다 만나 이랬을까요? 아니죠. 한마디로 대량 난감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왕전은 누굴 보고 와야 하는 걸까요? 남쪽의 쿠빌라이 아니면 북쪽의 아리크 부케? 왕전만 이렇게 난감해했던 게 아니에요. 몽골은 적장자가 이어받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왕위를. 이러니까 당시에 몽골 내의 핵심 귀족들조차도 나도 몰라, 그러니까 좀 두고 보자 이러면서 그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태에서 뽑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동전 뒤집기를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 상태에서 둘 중에 하나를 만나고 오는 것은 거의 도박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이라면 나 다시 고려로 돌아갔다가 다음 칸이 결정되면 그 칸을 만나야겠다라고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왕전은 그 순간이 패전국인 고려의 운명을 뒤바꿀 그런 운명적인 순간으로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지금 싸움이 난 쿠빌라이하고 아리크 부케, 이 양대 세력을 좀 객관적으로 살펴볼게요. 이 두 사람, 아리크 부케하고 쿠빌라이 모두 몽케칸의 친동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장자 승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열상으로는 누가 더 낫다고는 할 수가 없는 처진 거죠. 이럴 때 수도 카라코롬을 점령하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아리크 부케예요. 그렇다면 수도를 점령한 아리크 부케가 우세한 상황인 거죠. 더구나 몽케칸은 남송으로 원정을 떠나면서 쿠빌라이가 아닌 아리크 부케한테 네가 나 대신 대리 통치를 좀 하고 있어라 라고 했던 상황이었어요. 자, 이제 쿠빌라이를 볼게요. 쿠빌라이는 몽케칸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모반 혐의까지 받고 있었거든요. 어떠신가요? 딱 듣기에도 아리크 부케가 더 우세한 상황으로 느껴지시죠? 그런데 태자 왕전 일행은 쿠빌라이를 선택합니다. 뭐죠? 고려사 전료에는 이때의 태자 왕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왕전은 천명과 민심의 거취를 능히 깨달아 아리크 부케를 버리고 쿠빌라이를 선택했다. 태자 왕전이 최후 결정을 하기까지 약 2달에서 3달 정도가 걸렸어요. 그냥 놀면서 보는 게 아니고 몽골의 정세, 각 인물들의 정보에 관한 그런 고급 정보들을 다 죽기 살기로 다 끌어모으고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국가의 미래를 짊어진 결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려 태자 일행이 아리크 부케가 아니라 쿠빌라이, 자기한테 투항을 오니까 이 쿠빌라이가 너무 좋은 거죠. 완전 30년 동안 저항하던 고려가 아리크 부케 누구도 아닌 쿠빌라이 자신한테 와서 형님 이렇게 인사를 한 거잖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려는 만리 밖에 있는 나라로서 당태종이 친정을 했어도 복속시키지 못했는데 지금 그 세자가 나를 찾아왔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로다. 고려의 30년 저항은 몽골 입장에서도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몽골인에게 고려는 저항의 상징과도 같이 여겼던 거죠. 그리고 몽골 제국의 황위 계승 전쟁에서 쿠빌라이가 최종 승리를 해서 쿠빌라이 칸이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려는 승자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전이 쿠빌라이를 선택했던 것은 비스마르크의 말을 빌린다면 신이 역사 속을 지나가는 순간 뛰어나가 그 옷자락을 붙잡고 함께 나간 것과 같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먼 훗날의 일들이었지만 향후에 몽골에서 고려한테 부당한 대우를 하려고 하면은 고려 왕실이 야, 우리 왕전 기억해. 그때 왕전 태자가 스스로 쿠빌라이를 찾아갔었잖아. 이렇게 이걸 내세웠고 그때마다 몽골은 고려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고 합니다. 이제 태자 왕전이 쿠빌라이를 찾아갔던 그때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태자 왕전은 쿠빌라이에게 고려 항복 조건을 6가지나 들었는데요. 쿠빌라이는 그것들을 다 수용했어요. 저항 정신이 강했던 고려인에게 몽골에게 항복이 수치스러운 것은 사실이었겠죠. 하지만 고려는 실속 있게 항복하면서도
요구사항들을 모두 얻어냈으며 무엇보다도 몽골이 구축한 세계 질서 안에 편입이 됐고 그 중에서도 몽골이 가장 대우하는 국가로서의 독특한 특혜를 누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원나라의 역사사인 원사를 보면 세상의 나라는 고려와 원나라밖에 없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고 원나라가 고려를 세심하게 보살피는 모습들이 넘치도록 묘사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문종은 지금 천하에서 백성과 사직을 보유하고 왕위를 누리는 것은 오직 고려뿐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고려까지만 해도 이렇게 주체적이며 자주적으로 외교를 했던 한민족이 조선에서 유교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으면서 온 백성을 세뇌시켜서 우리나라를 피와 구분도 못하는 이념에 경도된 나라로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성리학을 국시로 내세운 조선 왕조는 나라 전체를 철저히 성리학의 나라로 탈바꿈시키고자 노력했고 세종대왕 때 그 목표는 거의 이루어집니다. 고려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 거죠. 이렇게 나라 전체의 국민성이 뒤바뀐 예는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드물 것입니다.